안녕하세요. 구수한 이야기를 담은 친구 같은 성주 방송 92.7MHz 손정자의 두루치기에서 오늘은 삶의 질을 높여주는 꿀팁과 당신에게 최상의 욕구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삶의 질을 높여주는 꿀팁으로 대형마트의 가격표에 숨겨진 비밀 암호입니다. 숫자 코스트 경우 대부분 90원, 900원으로 끝나는 상품들이 다수입니다. 간혹 70원으로 끝나는 가격표를 발견하는데 2배로 할인된 가격을 말합니다. 행운의 7 상품 옆에 암호처럼 그려진 별표와 십자가 표시 중 십자가 표시는 재입고를 고민하는 제품으로 재입고가 불투명한 제품을 의미하는 표시이며 한정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별표는 재입고 계획이 없는 마지막 상품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트레이드스 경우는 시크릿 할인 숫자는 40원, 400원입니다. 그리고 마름모 꼴의 경우는 재입고 계획은 있지만 일정이 불투명한 상품을 의미하고 검은색 마름모는 더 이상 입고 계획이 없는 마지막 상품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씨앗과 대출 가능한 세상입니다. 씨앗 도서관은 다양한 씨앗과 표본의 수집 및 전시를 통해 식물 유전자원 보존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전시 공간입니다. 씨앗 보존의 중요성과 씨앗 나눔에 대한 형성을 위해 씨앗 전시, 씨앗 나눔, 씨앗 기증을 운영하고 있는 박물관으로 한 사람당 한 종의 씨앗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씨앗 도감을 볼 수도 있고요. 씨앗은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반납해야 합니다. 씨앗으로 식물을 키운 후 수확하여 다시 반납하면 가능하고요. 재배에 성공하지 못할 경우라도 대출한 씨앗을 키웠다는 재배 사진을 제시하면 다시 씨앗 대출이 가능합니다. 반납 실적이 좋으면 대출 씨앗 종류와 수량에 있어 우대사항이 있다고 하네요. 무료로 씨앗도 얻고 도감을 통해 식물 정보도 얻으면서 우리 아이들의 교육과 소소한 취미 생활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 좋은 시스템이란 생각이 듭니다. 씨앗을 빌리는 것과 씨앗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한 씨앗 도감도 비치해 파종 시기와 개화기, 결실기를 고려해 선택이 가능합니다. 채소값이 비싼데 집에서 화분만 있으면 키울 수 있다니 유용한 정보가 될 것 같습니다. 새로운 취미 생활이 되겠고요. 그리고 대출 가능 씨앗 목록에 보면 키울 수 있는 난이도가 상중하로 표시되어 있고 하트 스티커가 붙어 있는 씨앗은 11월부터 12월 실내 재배가 가능할 수 있는 추천 씨앗이라고 합니다. 구절초와 섬초롱꽃, 그다음에 털머위, 곰솔, 소나무, 운난 바나나 등이 있습니다. 농촌관광 클린 사업장인 한국토종씨앗박물관은 안완식 박사가 기증한 박물관으로 수집한 토종 자원은 1985년부터 2017년까지 박사님이 주도하여 수집 확보한 작물인 유전자원은 총 15만 2,042점이라고 합니다. 2020년 전국 씨앗 도서관 협의회 대표 박영재 씨는 씨앗 중에도 오랜 세월 환경에 가장 잘 적응해 살아남은 토종 씨앗은 강하다며 토종 씨앗을 보존하는 건 우리의 종자 주권을 지키고 생물 다양성을 지키는 일이라며 토종 씨앗이 품은 가능성과 의미에 대해 설명을 했습니다. 그는 토종 씨앗을 지역에 돌려주자고 합니다. 그 지역의 기후, 토질 등 재배 조건이 알맞기 때문이지요. 2015년 수원시 기후변화 체험교육관에 수원 씨앗 도서관을 개관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콩의 나라로 재배된 많은 종류의 콩 씨앗이 전시된 박물관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콩이라 하면 두가에 속하는 한해살이 식물의 씨앗을 일컫는 전미어로 콩으로 메주도 쓰고 두부 만드는 대두를 말합니다. 씨앗 도서관은 전국에 16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오아시스 서울 프로젝트입니다. 더운 여름 간혹 너무 목이 마른데 물 한 모금 마시기 위해 페트병 하나를 사는 것이 애매한 경우가 있지요. 개인 텀블러를 가지고 있다면 오아시스 서울 프로젝트 스티커가 붙은 여러 카페나 베이커리에서 메뉴를 주문하지 않더라도 식수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찐메스에서도 정수기를 설치하여 아이들이 목마르지 않게 하고 있지만 환경보호 차원에서 개인 텀블러를 직접 가지고 와서 사용하면 칭찬 도장을 하나 더 주고 있다고 하네요. 이 오아시스 프로젝트는 환경도 생각하며 불필요한 낭비를 막으면서 자영업자의 간접 마케팅에도 도움이 되는 제도 같습니다. 목마른 나그네들을 위한 쉼터가 있습니다. 기후 동행 쉼터가 서울시에 곳곳에 실시하고 있어 오아시스 프로젝트입니다. 2022년부터 개인 컵만 구비하면 메뉴 주문을 하지 않아도 커피 매장이든 어디든 무료 식수가 제공되는 서비스로 유럽과는 다릅니다. 또 재난 상황과 극한 상황일 때 지역 주민 누구나 방문 가능한 와이파이와 휴대전화 충전, 무료 우산 대여 서비스까지 제공됩니다. 기후행동 쉼터라고 검색만 하면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후동행 쉼터와 무더위 쉼터입니다. 여름에 쏟아지는 폭염에 갑자기 쏟아지는 소나기에 곤란했던 적이 있으시죠? 10년 전에는 폭염이 심할 때 에어컨이 강하게 나오는 은행에 들어가 쉬었다 가는 경우가 있었지요. 무더위를 피해 에어컨 빵빵한 은행 찾아가 눈치 보던 분들, 한파와 비 피할 곳 찾아 전전긍긍하신 분들, 이제 당당해질 수 있습니다. 2024년 2월 서울시에서 시범 운영을 시작했고 일부 편의점과 은행, 통신사 대리점 등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언제든지 방문 가능합니다. 기후재난인 폭염과 한파, 갑작스런 폭우에 대비하여 지역 주민은 언제나 편하게 개방된 휴게 공간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매일 매장에서는 와이파이가 있거나 휴대전화 충전 서비스, 우산 무료 대여 서비스도 해주는 곳이 있는데 지역 주민센터와 경로당, 도서관, 마을 경로당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은 낮에만 운영되기 때문에 밤중에 이용에는 제한이 있어 GS 편의점과 CU 편의점도 기후동행 쉼터가 되었다고 하니 매장에 스티커가 붙어 있는지 확인하고 예의를 지켜 이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악의 폭염이 지나가고 강렬한 한파까지 다가오는 한반도, 세르비아 겁인 추위에 한 줄기 빛과 같은 정책이라 전국적으로 확대되면 좋겠습니다. 대구, 경주, 안동 등 전국으로 확대 중이라고 하네요. 올겨울 한파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가 있습니다.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우 벌점이 부과되지요. 하지만 교통법규 준수서약서를 작성한 후 1년간 무사고 무위반일 경우 착한 운전 마일리지 10점을 부여받아 받고 매년 서약서가 자동 갱신된다고 합니다. 안전운전을 계속하면 마일리지가 적립되어 혹시라도 가지고 있던 벌점을 차감할 수 있으니 안전운전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좋은 제도라 생각합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는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고 근처 경찰서나 파출소에서 방문 접수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차가 없더라도 운전면허만 있다면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적립을 받을 수 있으니 신청하여 포인트를 모으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는 2013년부터 시행되었으며 경찰서, 파출소 방문 접수도 가능하고 온라인으로도 쉽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KMOO
MOOC 서비스가 있습니다. 온라인 오픈 강좌 서비스인데요. 이 서비스가 TV 채널을 돌리다 바로 이 프로그램의 채널에서 멈추게 했던 서비스입니다. 교육부와 국가평생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오픈 강좌 서비스로 바로 KMOOC입니다. 나이와 성별, 지역에 관계없이 외국어, 글쓰기, 음악, 운동 등 자기 개발 강좌뿐 아니라 교양 및 전공 지식을 쌓을 수 있는 전문 강좌까지 있습니다. 또 대학 교양 과목은 학점이 부족한 경우 대학이 인정하는 강좌이기도 합니다. 평생 무료 교육 서비스로 KMOOC 강의를 수강할 경우 학점 이수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오픈 강좌 서비스입니다. 다양한 과목에서 대학생들은 최근 교양과 과목을 KMOOC에서 수강했다고 학점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로 참여 기관이 다양합니다. 학생뿐만 아니라 자기 개발을 위해 고민하는 성인도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서비스입니다. 자신을 위한 개발을 위해 관심 분야를 찾아 수강하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무료라서 더더욱 좋지요. 여섯 번째로는 우편 복사 서비스가 있습니다. 국회 전자도서관 그리고 국립중앙도서관 다음의 서비스는 우편 복사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원하는 책이나 절판 도서 또는 논문 등을 구할 수 없을 때 도서관 방문 없이 온라인이나 팩스를 통해 국회 전자도서관과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자료 복사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국회 전자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원하는 도서 검색 후 우편 받을 주소를 입력하고 복사를 원하는 페이지를 입력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이용 방법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필요한 부분만 발췌가 가능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절판된 도서를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어 발품 팔지 않고도 복사비와 택배비만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이런 서비스는 알고 잘 이용하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국회 전자도서관뿐 아니라 국립중앙도서관에서도 이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는 99% 할인되는 알뜰 쇼핑몰 비쇼핑몰입니다. 포장이 망가지거나 하자없는 반품 상품, 그리고 못난이 채소나 과일, 소비기한이 임박한 최소 2주 내지 최대 2년 상품 등 제각각으로 판매할 수 없는 상품들을 할인받고 살 수 있는 B급 쇼핑몰이 있습니다. 상품 자체에는 문제가 없는 것들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어 경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B급 쇼핑몰을 검색하니 여러 사이트들이 나오는데 검색하여 이용하면 유익하겠지요. 그리고 여덟 번째로는 묵은 자전거도 되돌려 받아야 할 때입니다. 무료 자전거 수리센터가 각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찾아가는 자전거 수리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로는 가격 변동 추적 알림 서비스입니다. 시장 변동 가격을 알려주는 여러 어플이 있죠. 관심 제품이 평가가 아래 최저 가격일 때 알람 기능을 줍니다. 열 번째로는 무료 네일 케어입니다. 기차역에 배치된 무료 네일 케어 샵으로 비싼 돈 주고 받는 네일 케어를 무료로 이용 가능합니다. 이곳에서는 전문 교육을 받은 청각과 중증 장애인 네일 아티스트들이 직접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11번째는 아기와 편하게 택시 타고 외출하세요입니다. 2023년 서울시에서 시작한 저출산 시대 탄생 응원 프로젝트로 어플로 호출이 가능합니다. 대형 벤차와 아이와 기저귀 가방, 유아차까지 싣고도 넉넉한 자리입니다. 공기청정기, 손세정기, 비말 차단 스크린까지 완비된 쾌적한 환경입니다.
지원금도 있으니 챙겨보면 좋을 듯 합니다. 지금은 서울에서만 서비스하고 있고 전국권은 아직은 아닙니다. 그리고 12번째로는 1인 가구를 위한 서울 동행 서비스가 있습니다. 보호자 역할을 해주는 동행 서비스 이용으로 시간당 5,000원 정도로 부담 없는 서비스 이용료로 든든한 매니저가 동행하는 서비스입니다. 특히 병원 갈 때 필요한 서비스이지요. 그리고 13번째로는 고향 기부 제도입니다. 10만 원 기부로 13만 원이 되는 마법, 꼭 고향이 아니어도 됩니다. 지역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합니다. 고향사랑 사이트에 들어가서 자치단체에 기부하기를 하고 기부 금액의 30%에 해당하는 포인트가 제공됩니다. 성주 꽃감이나 예산 사과, 남해 죽방 멸치 등 다양하게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수공예품으로 숙박권과 지역사랑 상품권, 생활용품 등이 다양합니다. 그리고 14번째로는 서울시 공공예약입니다. 강의실 예약이나 여행 관련 예약 등 서울 내 장소나 시설을 이용할 때 유익한 제도입니다. 서울특별시 공공예약 시 시스템으로 한 번에 조회와 예약이 가능한 시스템이지요. 강의실과 캠핑장, 공연장, 축구장, 배드민턴장 등과 같이 공공시설과 체육시설, 문화체험, 교육광자 등을 무료 또는 유료로 서비스 등 예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간과 노력 그리고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어린이 병원 예약 서비스와 장애인 이용자의 버스 이용 서비스도 조회와 예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적절히 이용하면 좋겠습니다. 15번째로는 에너지 캐시백입니다. 매달 전기요금 할인받을 수 있는 에너지 캐시백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제도는 직전 2년의 동월과 비교해 전기 사용량을 줄이면 줄인 만큼 캐시백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절감률이 높을수록 할인율도 커지고 1kW당 최대 100원을 할인해 준다고 하니 전기도 절약하고 캐시백도 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라 생각합니다. 실시간 전기 사용량을 한국전력공사 파워플래너 앱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전기 사용량을 의식적으로 체크하면서 절약할 수 있는 생활 습관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전기요금도 아끼고 탄소 배출도 줄일 수 있는 일거양득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 전기세 아끼는 서비스입니다. 전기 사용량을 줄이면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2022년 하반기 시범 사업으로 출발하여 100만 세대 가입이 돌파하였습니다. 전기 사용량을 줄인 만큼 캐시백 해주는 제도로 매달 산정된 캐시백은 다음 달 전기요금 청구 시 반영이 됩니다. 16번째로는 세금 포인트 제도입니다. 세금을 내는 국민이라면 모두에게 적립되는 포인트로 자진납부 세금 10만원당 1포인트 그리고 고지납부 세금의 10만원당 0.3포인트를 부여받게 됩니다. 이 포인트는 세금 포인트 온라인 할인 쇼핑몰에서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생태원, 각종 박물관, 그리고 수목원 사적지 입장료를 1포인트당 10%나 1,000원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더 좋은 것은 공항에서 출국하는 경우 무료 라운지 이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인천국제공항 제2 여객터미널 내의 모범 납세자 전용 비즈니스 센터를 세금 5포인트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17번째로는 디지털 관광 주민증입니다. 모범 세납자 세금 포인트 제도입니다. 세금을 납부하는 모두에게 제공되는 포인트로 이 포인트는 각종 박물관 및 수목원 사적지 입장료 1포인트당 10% 또는 1,000원 할인이 됩니다. 그리고 18번째로는 지역주민 할인 제도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 구석구석 앱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 할인과 어트랙션 할인,
식당 할인과 숙박 할인까지 큰 폭의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 문화 활동 및 경제 활동을 활성화시키고 방문하는 사람에게는 할인으로 이익이 되기 때문에 아는 만큼 이용하면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9번째로는 국민체육진흥공단 맞춤형 운동 처방과 체력 인증센터입니다.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측정해서 정확한 진단을 내려주는데 무료라고 하네요. 20번째로는 국내 여행지 필수템입니다. 디지털 관광 주민증인데 이사나 주소지 이전 없이도 지역 주민 할인 혜택 이상을 누릴 수 있는 디지털 관광 주민증입니다. 발급만 받으면 교통편, 숙박, 입장료, 체험 등 쏟아지는 할인 혜택입니다. 태백과 삼척, 무주 등 일부 지역 여행시 왕복 열차 10% 할인과 방문 인증 시 추가로 주어지는 40% 운임 할인권이 있습니다. 강원도 정선에서는 케이블카 30% 할인이 되고 집 와이어 20%, 제휴식당 10% 할인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충북 단양에서는 패러글라이딩 최대 10만 원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남 신안은 숙박비 최대 60% 할인을 받고 대한민국 구석구석에서 디지털 관광 주민증 발급받아 방문지에서 OR 스캔 후 할인증 발급을 받아서 직원에게 보여주면 할인이 됩니다. 그리고 21번째로는 병력 의무 병력 명문가증입니다. 2004년부터 병무청에서 추진한 병력 명문가 제도입니다. 우연히 채널을 돌리다 알게 된 정보들인데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인데도 몰라서 놓치고 있는 꿀팁들이라 저장하고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웃님들도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서비스는 꼭 누리길 바랍니다. 그리고 봄, 가을에 더 괴로운 알레르기 비염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약과 침술 치료로 체질 개선을 해보기 바랍니다. 한의사가 말하는 건강 꿀팁입니다. 봄, 가을처럼 건조한 날씨와 함께 미세먼지와 꽃가루, 급격한 일교차로 알레르기 비염 환자들이 정상 악화를 겪기 쉬운 계절입니다. 알레르기 비염은 코 점막이 외부 자극에 과민 반응을 일으켜 재채기와 콧물, 코막힘 등의 증상을 나타내는 만성질환으로 이 시기에는 특히 면역력 관리와 체질 개선이 중요합니다. 한의학에서는 알레르기 비염을 관리하기 위한 특화된 치료법을 제안합니다. 개인의 체질과 상태에 맞춘 한약 처방과 침구 치료를 통해 효과적인 증상 완화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한의학적 관점에서의 알레르기 비염 원인을 비장과 폐 기능의 약화 또는 몸 안의 풍항과 풍열 상태가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비장은 면역 체계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고 폐는 호흡기 계통을 담당하는 중요한 장기이지요. 따라서 비장과 폐 기능의 약화를 개선하는 것이 알레르기 비염의 치료에서의 핵심이라 합니다. 봄, 가을철 알레르기 비염 환자를 위한 한약 처방에서는 청패탕과 소청룡탕, 방풍통선상, 그리고 현계 연교탕 등이 있습니다. 이는 기혈의 순환을 돕고 폐와 비장의 기능을 강화하는 한약으로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각 환자의 체질과 정상에 맞게 맞춤형으로 처방됩니다. 한약 처방과 더불어 침구 치료는 알레르기 비염의 증상을 완화시키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특히 침술은 코 주변 경락을 자극해 콧물과 재채기 같은 증상을 완화하고 전신의 기혈 순환을 원활하게 해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방법입니다. 가을철에는 몸이 쉽게 건조해지고 기혈이 막히기 쉬운데 침구 치료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해 비염 증상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폐경과 비경의 격렬을 자극해 폐와
비장의 기능을 강화하고 코 점막의 염증을 줄여주는 치료가 진행되어야 하며 알레르기 비염에 약침 요법을 적용해 한약 성분을 직접 격렬히 주입하는 방법도 비염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이라 합니다. 이와 같이 일상생활에서도 몇 가지 관리법을 통해 증상 악화를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가을철은 대기가 건조하기 때문에 실내 습도를 적절히 유지하고 코 점막의 건조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면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신선한 과일과 채소, 비타민이 충분한 음식을 섭취해 면역력을 높이면 폐와 비장의 기능을 도와 비염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가을철 알레르기 비염은 면역력 저하와 폐 기능 약화가 주요 원인이므로 한의학적 치료는 단순한 증상 관리에 그치지 않고 체질 개선과 면역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환자 개개인의 체질에 맞춘 한약 처방과 침구 치료, 약침 치료를 통해 비염의 근본적인 원인을 개선하고 장기적인 건강을 정진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 한의학적 치료의 강점입니다. 그리고 초벽 시범사업에 비염 한약이 적용되니 의료비 부담도 줄이고 삶의 질도 높이면 어떨까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성주 FM 92.7MHz에서 손정자의 두루치기를 듣고 계십니다.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 최수호의 월화가약이 되겠습니다. 달래도 가슴이 우는 밤 이 어깨에 기대어 저 달을 보시오 달이 뜨네 달빛 아래 사랑 오냐 저 달도 아시건만 오이해 당신만 모르시나 달이 뜨네 달빛 아래 사랑 오냐 저 달도 아시건만 오이해 당신만 모르시나
예,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바라는 목표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할 때가 많지요. 오늘은 삶의 질을 높여주는 꿀팁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팁들은 간단하면서도 실천하기 쉬운 것들로 여러분의 일상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예, 먼저 매일 운동하기입니다. 운동은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매일 30분 정도의 운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줄이고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는 엔돌핀을 분비할 수가 있습니다. 걷기, 조깅, 요가 등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충분한 수면 확보하기입니다. 수면은 우리의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매일 7, 8시간의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침실을 어둡고 조용하게 유지하거나 전자기기 사용을 줄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건강한 식습관 유지하기입니다. 균형 잡힌 식사는 신체와 정신의 건강을 지키는 기본입니다. 신선한 과일과 채소,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고 가공식품과 설탕의 섭취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잊지 말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긍정적인 사고방식 기르기입니다. 긍정적인 사고방식은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매일 감사한 일을 적어보거나 긍정적인 자기 대화를 통해 자신을 격려해 보세요.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행복이 커질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새로운 취미 시작하기입니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는 것은 삶에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그림 그리기나 악기 배우기, 요리 등 다양한 취미를 통해 창의력을 발휘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경험은 삶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주기도 하지요. 그리고 자연과의 교감입니다.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은 정신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주말에 공원이나 산에 가서 자연을 만끽해 보세요. 자연의 소리와 풍경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그리고 정리정돈하기입니다. 정리된 공간은 마음을 정리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집이나 사무실을 정리하고 불필요한 물건을 버리세요. 깔끔한 환경은 집중력을 높이고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소통의 중요성입니다. 사람들과의 소통은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친구나 가족과의 대화를 통해 감정을 나누고 서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소통은 관계를 깊게 하고 정서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다음으로는 목표를 설정하기입니다.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 것은 삶의 방향성을 제공합니다. 단기 목표와 장기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이루기 위한 작은 단계를 만들어 보세요. 목표를 이루는 과정에서 성취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디지털 디톡스입니다. 디지털 기기에서 벗어나는 시간은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하루에 일정 시간을 정해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멀리하고 책을 읽거나 산책을 해보세요. 디지털 기기에서 벗어나면 더 많은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봉사활동에 참여하기입니다. 자원봉사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동시에 자신에게도 큰 만족감을 줍니다. 지역사회의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해 보세요. 다른 사람을 돕는 경험은 삶의 의미를 더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명상과 호흡 연습입니다. 명상은 마음을 안정시키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매일 몇 분씩 명상이나 깊은 호흡 연습을 통해 마음을 가라앉히고 집중력을 높여보세요. 이는 정신적인 여유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일과 삶의 균형을 찾는 일과 삶의 균형을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일에만 집중하지 말고 개인적인 시간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취미 활동이나 가족과의 시간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긍정적인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영향은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긍정적이고 지지해주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십시오. 부정적인 사람들과의 관계는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거리를 두는 것도 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정기적인 건강검진입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은 조기 발견과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자신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몸이 건강한 삶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여행과 새로운 경험입니다. 여행은 새로운 경험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는 좋은 방법입니다. 새로운 장소를 방문하고 다양한 문화를 경험해 보세요. 여행은 시야를 넓히고 삶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자기 개발입니다.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의미하는 말이 되겠는데, 책을 읽거나 온라인 강좌를 수강하는 등 새로운 지식을 쌓아보세요. 자기 개발은 자신감을 높이고 더 나은 삶을 위한 밑거름이 됩니다. 그리고 일상 속의 작은 행복 찾기입니다. 일상 속에서 작은 행복을 찾는 것은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커피 한 잔의 여유와 좋아하는 음악 듣기, 따뜻한 목욕 등 작은 것에서 행복을 느껴보세요. 이러한 작은 행복들이 모여 큰 행복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감사하는 마음가짐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긍정적인 삶을 만들어줍니다. 매일 감사한 일을 적어보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 보세요. 감사는 삶의 질을 높이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방법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꿀팁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꿀팁을 실천해 보며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가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성주 FM 92.7MHz에서 손정자의 두루치기를 듣고 계십니다.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 인순이의 그 위의 꿈이 되겠습니다. 난 꿈이 있었죠. 버려지고 찢겨 남루하여도 내 가슴 깊숙이 보물과 같이 간직했던 꿈. 때론 누군가가 뜬물을 비웃음 내 등 뒤에 흘린
이번에는 당신에게 최상의 욕구는 무엇입니까?입니다. 책임없는 쾌락. 인간이 느끼는 3대 욕구 중 무엇이 제일이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식욕, 성욕, 수면욕 중 말이야 라고 친구가 나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인간의 3대 욕구를 누가 정하지라고 반문할까 하다가 몇 안 남은 친구마저 잃게 될까봐 그냥 친구의 물음에 답해주기로 했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편적인 상황이라면 수면욕 다음 식욕, 성욕 순이라고 생각해. 의지로 참을 수 없는 것이 기준이라면 말이야. 그랬더니 친구는 원하던 답이 아니었는지 조금 실망한 눈빛으로 나는 성욕, 수면욕, 식욕이라고 생각해라며 말했답니다. 예, 그러면 메슬로우가 말하는 욕구 이론에 대해서입니다. 심리학자 에이브러햄 메슬로우가 1943년 제안한 이론입니다. 인간의 욕구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설명하지요. 이 이론은 개인의 동기부여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개념으로 자리 잡아 인지심리학, 교육학, 경제학 등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메슬로우는 인간이 생존을 위해 기본적인 욕구부터 시작해 점차 높은 단계로 올라간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욕구는 생리적 욕구, 안전 욕구, 사회적 욕구, 존중 욕구, 자아 실현 욕구로 나뉩니다. 욕구의 중요성입니다. 욕구는 인간 행동의 원동력이죠. 사람은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행동하고 이 과정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의 이론에 따르면 인간의 욕구는 아래 단계에서 위 단계로 순차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며 기본 욕구가 충족되어야 자신을 발전시키고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욕구 5단계를 이해하는 것은 우리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데 필수적이라 합니다. 예, 그러면 여기서 그 욕구의 5단계에서 먼저 생리적인 욕구입니다. 인간의 생존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본 욕구이지요. 음식, 물, 수면, 호흡, 성적 욕구 등 생명 유지에 필요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인간은 극심한 고통을 느끼고 계속해서 이 욕구를 충족하려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굶주린 인간의 집중력과 감정 조절에 큰 영향을 미쳐 생리적 욕구가 첫 번째 단계임을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안전 욕구입니다. 생리적 욕구 다음 단계는 안전 욕구가 되겠습니다. 이는 신체적 안정과 경제적 안정, 건강을 포함해 개인이 안전하다고 느끼도록 하는 욕구가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생활이 안정되면 사람은 자신을 보호하고 생존을 넘어 삶의 질을 개선하려는 갈망을 가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지속적인 직장 확보나 적절한 보험 보장은 경제적 안정감과 심리적인 안정감을 제공하기에 우리는 이런 것들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사회적 욕구입니다. 인간이 소속감을 느끼고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려는 욕구입니다. 친구, 가족,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정서적 지위와 소속감은 인간의 행복감을 증진시키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단계에서 사람들은 친밀한 관계와 사회적 상호작용, 공동체 의식을 통해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커플이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거나 친구와 시간 보내는 것이 사회적 욕구의 충족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존중의 욕구입니다. 개인의 존중감과 타인으로부터의 존중을 포함합니다. 이 단계에서 사람들은 스스로의 능력과 가치를 인식하고 사회에서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커집니다. 직장에서의 승진, 수상, 충분한 성과, 긍정적인 피드백을 통해 충족됩니다. 존중 욕구가 충족되면 사람들은 자신에 대한 신뢰를 가지게 되고 더 큰 목표를 추구하는 열망이 생깁니다. 그리고 자아 실현 욕구입니다. 최상위 단계의 자아 실현 욕구는 개인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자기만의 목표와 꿈을 실현하려는 욕구입니다. 이는 개인의 창의성, 자기 개발, 자기 탐구를 포함하고 사람들은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 끊임없이 새로운 도전과 성공을 추구합니다.
이 욕구는 개인마다 다르게 나타나며 이는 예술, 과학, 교육 등 여러 분야에서 자신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욕구 단계의 예시가 되겠습니다. 욕구 충족의 중요성인데 욕구 단계는 선형적이지 않고 여러 욕구가 동시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높은 단계의 욕구를 충족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생리적 욕구가 충족되지 않은 상황에서 안전 욕구나 사회적 욕구를 느끼기 힘들지요. 생존을 위한 필요만이 우선됩니다. 이런 욕구를 어떻게 충족시키느냐는 개인의 전반적인 삶의 질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욕구 단계의 적용성입니다. 개인적 성장과 관련성인데 욕구 5단계는 개인적 성장에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자신의 욕구를 이해하고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목표를 설정함으로 더 효과적으로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생리적 욕구가 충족된 후 안전 욕구로 나아가고 차근차근 사회적 욕구에 부응하며 자신의 능력을 키워나감으로 자아 실현을 이루는 것이 가능합니다. 직장 및 조직에서의 활용을 보면 욕구 이론은 직장 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조직이 직원의 기본 욕구를 충족하고 건강한 근무 환경과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한다면 직원의 동기부여와 생산성이 증가할 것입니다. 사회적 욕구를 위해 팀 빌딩 활동을 조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매슬로우의 욕구 이론은 인간의 동기와 행동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틀을 제공합니다. 이 이론은 인간 복지, 교육, 경영 등 많은 분야에서 여전히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인간의 욕구는 복잡하지만 이를 이해하고 충족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개인적으로나 조직적으로 모두가 각 욕구의 충족을 위해 노력한다면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욕구 단계에 대한 깊은 이해는 자신의 삶을 보다 의미 있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 있습니다. 여기에 에노모토 히로아키는 한 가지 덧붙여서 인정 욕구를 말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내면에는 준비를 잘해서 인정받고 싶다는 누군가 나를 알아봐줬으면 하는 욕구가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정 욕구가 낳은 괴물은 인정 중독에 빠지는 사람들입니다. 스스로 자각하지 못한 사이에 그런 사람이 되어 있을지도 모르지요. 미국의 심리학자 에이브러함 메슬로는 욕구는 절대 나쁜 심리가 아니며 억누르지 말고 채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메슬로우가 정리한 것에 따르면 성욕, 식욕, 수면욕은 생리적 욕구에 포함됩니다. 메슬로우의 욕구 단계설은 총 5가지로 구성되는데 욕구의 순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아래 단계가 모두 충족되어야 다음 단계를 욕망하게 됩니다. 생리, 안정, 예정과 소속, 존중, 자아 실현 순으로 상위 단계가 되겠습니다. 심리학자가 이야기한 것이지만 심리학 외에도 많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문제 행동의 이면에도 인정 욕구가 있습니다. 속으로는 이런 건 하기 싫은데 하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면서도 상대방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했던 일이 있나요? 학창시절에 예를 들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이로써 진정한 친구로 거듭났다는 라는 것들 말입니다. 성인이 돼서 마찬가지로 돌이켜보면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제 인생을 살펴본 적이 크게 없습니다. 내 주체로 무언가를 이루어 나간 적도 없고 생각도 그렇고 다 남들 따라 남들 시선에 맞춰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래야만 인정받을 수 있고 소속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를 아는 분들은 겉으로는 안 그래 보인다고 하는데요. 그런 척 살아왔던 것일 뿐 어찌 보면 이 블로그를 시점으로 제 주체적으로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야 저를 조금씩 알아가는 것 같아요.
예전엔 아이디어도 따라서 만들었는데 지금은 저만의 아이디어를 만들었고 자신의 주체적인 삶 때문인지 요즘 하루하루가 기분 좋게 시작해서 기분 좋게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혹시 성인이 된 지금도 결정을 남에게 맡기고 있나요? 꼰대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은 천하무적인 것 같습니다. 나이가 많거나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 조언이나 충고를 해주면 꼰대 하나로 종결됩니다. 가끔 좋은 말을 해주고 싶어도 그런 마음이 싹 사라지게 만드는 마법 단어 꼰대. 어떻게 전달하는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사가 업무 실수에 대해 주의를 주게 되면 후배들의 얼굴이 뿔그락 달아오릅니다. 이런 얘기를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보게 되죠. 자신의 부족한 점을 객관적으로 지적당하거나 건강하게 충고받는 일에 익숙하지 않고 자신이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을 뱉어낼 능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잔소리 좋아하는 사람 없죠. 그 사람이 싫은 건가요? 그 말이 싫은 건가요? 아니라면 당신은 완벽한가요? 네, 이렇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인정 중독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내가 정성스럽게 포스팅 해놓은 걸 세상에 알리는 일인데 이걸 바라지 않는다는 건 솔직하지 못한 자기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목받고 싶다는 마음 자체는 절대 나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스포츠 분야에서 인정 욕구를 채우기 위해 피땀 흘려 연습하고 긴 시간을 투자하며 노력합니다. 여기에다 대고 저희가 그거 다 인정받으려고 노력하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문제는 과도한 SNS로 안이하게 채우는 거에서 시작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안이하다입니다.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려는 노력 없이도 스쳐 지나가는 생각 하나로 인정 욕구를 채울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건강한 인정이란 무엇일까요? 친구에게도 속 마음을 터놓지 못합니다. 왜 친구인데도 싫다고 말하지 못하는 걸까요? 왜 억지로 맞추려는 걸까요? 왜 속 마음을 털어놓지 못하는 걸까요? 바로 타인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친구가 많지 않습니다. 워낙 집에 있는 걸 좋아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정말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납니다. 친구가 많고 약속이 많은 분들을 보면 이제는 신기합니다. 매번 다른 약속, 다른 모임, 다른 사람. 그런데 정말 편안하신가요? 친구에게서만큼은 마음이 편해야 하는데 친구를 만나는 순간조차도 마음이 불편하다면 그 관계 정말 건강한 건가요? 좋아하는 사람들과 보내기에도 인생은 정말 짧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굳이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만남을 이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안 될 인연들을 놓아주자고요. 그만큼 정말 편안한가요? 착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습니다. 반대 의견을 말할까 말까 망설이는 것도 모자라 그렇지라며 뜻하지 않게 공감할 때도 있어 나중에는 자기 혐오에 빠집니다. 이런 경험들 다들 있지 않으신가요? 굳이 끌고 부스럼 만들지 말아요. 저도 이런 경험이 너무 많아요. 이 책을 읽다 보면 다 제 이야기하는 것 같거든요. 저 사람은 저렇게 의견을 표하는데 왜 나는 하지 못할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이면에는 착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다가 있더군요. 역시 때린 놈은 기억도 못하지만 맞는 놈은 기억합니다. 그 사람은 그 말로 인해 개운하겠지만 저는 속으로 열불이 나게 되죠. 착한 아이로 비치는 편이 당장 마음은 편했을지 모르지만 그런 자세가 몸에 배어버리게 되자 어느 때부터 친구, 동료, 연인 앞에서도 자신의 생각을 억눌러가며 상대방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애쓰게 되었습니다. 나의 의견을 제시했을 때 그 의견에 건설적인 비판이 아닌 비판이 돌아온다면 그 사람과의 만남이 과연 맞을까요? 용기가 필요합니다. 가면 벗을 준비는 되셨나요? 외국인들이 놀라는 동양의 예의범절입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얼굴 못 들 짓을 해서는 안 돼.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한 일은 하지 마.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도록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바람직하지 않는 행동을 하거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을 때 이렇게 혼나기도 하지요. 그런 짓 하면 사람들이 욕해. 이런 것도 못하니 창피하게. 꼴 사나우니 그런 변명을 하지 마. 이렇듯 무의식 중에 타인의 시선이 비집고 들어오기 때문에 수치심이 몸에 배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예의범절이 몸에 배어 있으면 좋죠. 하지만 그 예의범절 나까지 잃어가면서까지 지켜가는 건 맞나요? 모든 과한 것은 좋지 않으며 넘치기 마련이죠. 우리 자신을 잃어가면서까지 예의범절을 차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를 잃어가는 상황이면 그 관계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타인의 시설에 덜 신경 쓸까요? 모두에게 사랑받으려고 애쓰지 않기입니다. 자신의 유기 불안을 극복하고 솔직하게 자기를 보여주면 상대방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며 자기 제시를 합니다. 그러면 관계가 가까워지고 서로 인정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지요. 만일 상대방의 반응이 좋지 않다면 더는 가까이 할 필요가 없는 상대일 뿐, 예전에 저는 사람들에게 제 마음을 잘 보여주었어요. 하지만 돌아오는 건 배신, 뒷담화였죠. 제가 완벽하다고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런 상처들로 이제는 사람들과 거리를 둡니다. 이것 또한 다시 고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마음은 이게 아닌데 예전 과거의 기억들의 방어 기제로 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걸 알면서도 쉽게 바뀌지는 않네요. 책을 읽게 되며 다시 변해보려고 합니다. 아닌 사람들은 안 만나면 되는 거고요. 사실 인간관계에 있어서 저만 스트레스를 받고 있더라고요. 모두에게 사랑받으려고 하지 말 것과 맞는 사람과 맞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깨끗하게 받아들일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으려고 하는 것은 이기적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지금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연락 한 통 어떨까요? 마지막으로 인정욕구 제목만 보고서 바로 구입한 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정욕구는 무엇인가요? 책을 읽는 내내 많은 생각에 잠기게 됩니다. 과거에 나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부단히 책을 읽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하루하루 변화하며 성장하는 제 모습이 기대되기도 합니다. 책이 주는 효과는 아시겠지만 어마어마합니다. 그런 시간까지는 당연히 시간이 걸릴 거고요. 오늘 우리가 독서한다고 해서 내일 내 인생이 뭐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꾸준히 쌓아가다 보면 그 길 끝엔 좀 더 성장한 내가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변화할 수 있는 건 내 생각뿐입니다. 그 하루가 모여 인생을 이루는 것이고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성주 FM 92.7MHz에서 손정자의 두루치기를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지연의 태클 걸지마가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뛰어 앞만 보고 뛰어 어떻게 살았냐고 묻지를 마라. 이리저리 살았을 거라 착각도 마라. 그래 한때 삶의 무게 견디지 못해 긴 세월 방황 속에 청춘을 못 왔다. 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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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절없는 세월 탓해서 무얼해 되돌릴 수 없는 인생인 것을 지금부터 뛰어 앞만 보고 뛰어 내 인생에 태클을 걸지 마.
지금부터 뛰어 앞만 보고 뛰어 어떻게 살았냐고 묻지를 마라 이리저리 살았을 거라 착각도 마라 그래 한때 삶의 무게 견디지 못해 긴 세월 방황 속에 청춘을 묻었다 허이허이허이 하이하이하 속절없는 세월 밭에서 무얼해 되돌릴 수 없는 인생인 것을 지금부터 뛰어 앞만 보고 뛰어 내 인생에 태클을 걸지마 속절없는 세월 밭에서 무얼해 되돌릴 수 없는 인생인 것을 지금부터 뛰어 앞만 보고 뛰어